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도 주부였던 여자 사람입니다. 세상에 시댁에서 힘들었던 여자들이 참 많아서인지 시댁을 칭하는 말들이 많죠. 전 개인적으로 시월드란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그 시월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만 가득하고 저라는 사람에게만 인권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중국 무협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여러 번의 생을 겪으며 고생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시월드를 벗어난 저는 방금 고난만 가득한 그 세상을 막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월드에서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다가 버림받을 뻔했던 제 서글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냥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고 글을 쓴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고로 아빠를 잃었지만 능력 있는 엄마 덕분에 물질적으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풍요롭게 자랐습니다. 풍요롭다는 건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갔다든지 가난해서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져 힘들었다든지 그런 경험들은 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돈 자랑하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평범하게 옷을 사주시고 학용품도 평범한 것들만 사주셨어요. 심지어 용돈 기입장도 쓰게 하셨어요.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왜 그게 꼭 필요한지 설명을 제대로 해야만 사주시곤 했죠. 그래서 집안이 풍요롭다는 걸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엄마 덕분에 지방에 살던 제가 그래도 서울에서 꽤 알아주는 대학의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재수해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동네에서 자랑이 됐어요. 전 여자들이 가지는 직업 중에선 상당히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고 제 어린 시절을 열심히 투자해서 앞으로 인생이 아주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진짜 꼬일 대로 꼬여버렸네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과 달리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많이 친해지지 못했어요. 친구들끼리 시시콜콜한 농담으로도 즐겁게 웃던 예전과는 달리 사람들을 만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는 부분을 다 신경 써야 했고 제 속을 다 보여주듯 웃던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진심을 숨기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하더라고요. 절대 제 약점을 들켜서는 안 되는 책략가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교도 힘들었지만 회사는 더 큰 삼국지판 안에 장기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늘 여자들의 대화의 주제는 다른 사람 뒷담화, 각종 예쁜 물건들, 사치품이나 명품들에 대한 갈망과 소원, 남자, 여자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 사는 이야기들인 거고 당연히 예쁘고 고가의 브랜드 상품이 좋은 건 저도 알지만 삶에서 저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아주 찰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친구들의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었어요. 차라리 일에 몰두하자고 정신없이 일한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일 잘한다고 승진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한테 딱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어떤 동료는 저보고 사회화가 잘 된 선택형 아웃사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 신경 쓸 시간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온통 제 삶은 일과 휴식 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사는 일한 지 5년까지는 업무량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초봉이 아무리 세도 업무 강도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도 주말에는 아무 약속 없이 집에 처박혀서 겨울잠 자는 것처럼 절대 안 나가고 쉬기만 쉬었어요. 그런데 팀에서 저한테 붙여준 직속 후배가 저를 계속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직원들은 이런저런 누군가의 뒷담화랑 온갖 잡담으로 수다를 떨기 바쁜데 항상 저만 업무에 신경 쓰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만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게 다 보였대요. 저를 보면서 처음으로 믿고 일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물어보고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걸 보고 저랑 친해지고 싶다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발전해서 사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이 후배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많이 아파서 엄마가 정말 낫게 하려고 몇 년을 고생하셨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하더군요. 참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지만요. 하여간 이 남자가 계속 들이대는 바람에 저는 순진하게 남들 모르게 만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2년 정도 만났어요.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애했는데 이 남자는 저랑 결혼을 결심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엄마에게도 계속 제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도 저랑 그냥 사귀기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고 하셨나 봐요. 전 남친처럼 편안한 분위기겠거니 생각하고 이럴 때처럼 단정하게 입고 어른들이 좋아하신다는 간식 같은 거를 사서 들고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아주 인자하시고 고상하신 여성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입으신 옷이 말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바로 강남 3호란다 이런 분위기였죠. 처음에는 제 옷차림이 너무 수수한가 하고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사해서 월급 쓸 때도 별로 없어서 거의 차곡차곡 모았고 가끔 재미로 주식 투자도 좀 하는 게 다였어요. 그냥 잃어도 좋다 싶을 정도만 투자했죠. 그래도 초봉이 센 직업이어서 시어머니 될 분 앞에서 전 나름 당당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시어머니 될 분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말들을 줄줄 읊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뭐 하시냐, 원래 우리 아들 부인은 스카이 나온 사람 아니면 생각해 본 적 없다느니 집에서 서울의 아파트랑 차를 혼수로 해올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그 얘기들을 다 듣고 있자니 제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돈 모아서 소박하게 결혼 시작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어머니께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기 싫다고 얘기했거든요. 공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밥만 먹고 빨리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도 빨리 돌려보냈죠. 제 눈치, 어머니 눈치 보느라 이미 말라 비틀어진 멸치 같았거든요. 저도 싫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했는데 결국 남자친구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단식 투쟁을 하는 바람에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전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행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보면 제 촉이 맞았는데 더 강력하게 거부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정에 약했고 우유부단했어요. 아들 때문에 지금 허락해 주시지만 나중에 저 혼수 안 해와서 서운하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난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 아니란다. 믿어보렴. 우리 재준이 잘 좀 부탁한다. 지금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어. 가서 좀 봐주겠니?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아직 다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아들 성화에 정말 어색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눈은 가만히 있고 입만 정말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아시죠? 가끔 얼굴에 쥐가 나는지 볼을 문지르고 있는 게 보여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런 시어머니랑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친이 지금처럼만 저를 사랑해주면 다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서로 다 아는 형편에 조촐하게 식 치르고 주변 아는 지인만 불러서 식 올리는 걸로 하시죠.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성대하게 해야죠. 외동딸이라 제대로 결혼시켜주고 싶어요. 그 형편에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괜히 없으신데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고요. 괜히 빚내서 결혼하실 바에 저희 형편에 빚이라뇨. 저 혼자 애 키워도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열심히 돈 모았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부인. 아이고, 애들 제대로 된 데서 결혼식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시골분이라 잘 모르시죠? 억소리 나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호텔 같은 데서 제대로 식 올리려면 정말 비싸다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좋은 데서 못해서 그런지 딸한테는 제대로 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저희 쪽에 대충 올 하객 추려보니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나오는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하영아, 너희 어머니 혹시 허언증 있으신 건 아니지? 그 시골에서 주변 분들 300명까지 서울에 올라오시려면 다 난리 날 텐데 정말이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방은 결혼식 날짜 맞춰서 차 렌트하면 됩니다. 300명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250명 정도로 줄여볼까요?
너무 줄이면 사람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요. 200명만 넘어도 차 렌트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호텔 같은데 너무 시골 분들 오시는 것도 모양상 조금 그렇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부인. 그리고 집 전세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전 딸 전세로 시작하게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집 알아볼 테니 돈은 반반 부담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형편대로 살면 되지. 나 굳이 좋은 데서 안 살아도 집이 비싸니까 집은 반반 부담하고요. 차는 저희가 해올 테니 예물은 그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보낼 예단도 제대로 준비할 테니 그렇게 하시고요. 아, 네, 그러죠. 그럼 뭐. 저는 너무 놀라서 테이블 밑으로 엄마 손을 얼마나 꼭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 여자 잘난 척하는 그 얼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엄마가 어쩌려고 저러시는 건지. 회사에 저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옆팀 강 과장님이 놀라서 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별 교류는 없었는데 늘 자주 우리 팀에 놀러 오고 인사도 자주 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랑 남친을 번갈아 보면서 사실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그랬구나. 축하해요. 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제 착각인진 몰라도 순간 남친의 얼굴이 너무 의기양양한 표정이라 뭐지 했지만 곧 까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됐는데 우리 쪽에 하객이 너무 많더라고요. 화환도 너무 많이 와서 세울 곳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엄마, 저 하원 다 누가 보낸 거야? 엄마 지인이 저렇게 많았어? 그리고 다 무슨 회사 사람들, 업체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랑 다 아는 사이야? 뭐지? 엄마, 나 몰래 혹시 다른 일 하는 거 있어? 다 누구야, 저 사람들? 하객도 돈 주고 산 건 아니지? 저 하원 엄마가 다 사서 보낸 거 아니야? 이 엄마가 원래 좀 마당발이잖아. 네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지. 내가 저걸 다 어떻게 사니? 오신 손님들은 옷차림도 다 죄다 부티나시는 분들이었어요. 남편 쪽보다 하객도 많고 하안도 많아서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똥 씹은 표정이셨어요. 화환이 때 지어와서 더 놀 곳도 없으니 두 집안이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없는 집인 줄 알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혼수를 한 해 만에 했는데 이건 일부러 속인 건지 뭔지 알 수 없다는 눈빛이셨어요. 저도 모르는 눈치인 걸 보시고 더 수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신랑 쪽 하객들이 신랑이 멋진 신부를 만났다며 다들 축하해 주시고 칭찬하니까 시어머니도 웃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죽을까봐 엄마가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려고 기둥뿌리 다 뽑으신 건 아닌가. 엄마 노후 자금까지 싹 다 긁어모은 게 아닌가 해서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엄마는 제 결혼 자금으로 하려고 모은 돈을 썼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켜 주셨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남편 타라고 벤츠도 사주시고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안 되면 정말 내가 엄마 모시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엄마는 말로는 못하겠다며 시댁에 인사가는 제 손에 편지 하나를 주시면서 시댁에 인사드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읽어본 편지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이야기들이 아니라서 어색하구나. 너는 하나뿐인 내 딸이니까 어딜 가더라도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멋진 여자로 자라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것도 정말 잘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 2막이 열리는 거야.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도 행복하지가 않단다. 그러니 무슨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불의를 보고 참지도 말고 네 양심에 맞게 네가 행복한 길로 계속 걸어가야 돼. 나는 언제나 네 버팀목이 되어줄 거니까. 알았지? 그리고 편지에 들어있는 카드에 돈 넣어뒀다. 이 돈은 네가 살다가 어려울 때나 네가 꼭 필요할 때 썼으면 해서 넣어뒀으니까 돈에 구애받지 말고 멋지게 살아라.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이야. 알지? 사랑한다, 우리 딸. 사실 아빠는 아빠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생일 파티 하자고 얼른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회사 접대가 길어지고 술을 그렇게나 먹이더래요. 만취한 상태로 부랴부랴 오시다가 뺑소니를 당하셔서 생일이자 기일이 되셨어요. 엄마는 혼자 남아 너무 막막하셨는데 엄마 모르게 아빠가 이리저리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셨고 그 덕분에 엄마는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분식집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기사식당도 하셨고 위치를 옮겨서 나중에는 백반집을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엄마가 절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꼭 잘 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상식 밖의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엄마는 위대하고 모성은 대단하다지만 오로지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밖에 없는 사람은 제게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알고 싶지 않고 어딜 가더라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인사하러 갔더니 회사는 언제 정리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하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하시면서 우리 애보다 상사라면서 남편 앞길 막는 것도 아니고 남들 보기도 우스우니까 다른 데 취업을 하던지 아님 전업주부하면서 임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더 나이 먹어서 애 낳으면 너만 고생이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다른 집들은 다들 맞벌이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경단녀들도 취업 경로를 다시 탐색하고 난리인데 갑자기 무슨 전업주부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남편보다 상사라서 다른 사람 보는 눈을 신경 써야 한다니 그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기는 정말 싫더라고요. 물론 임신하면 좀 쉬어야 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인데 복지도 잘 돼서 임신해서 애 낳고 다시 복직하는 동료들도 많거든요. 점점 어두워지는 제 표정을 보고 남편이 당분간 맞벌이 하기로 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민은 해보겠지만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만약 임신한다면 휴직을 고려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대기업에 취업까지 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너는 벌써부터 어른 말씀이 말 같지 않니? 네 남편이 그럼 출근해서 너 부를 때 팀장님 이렇게 존대해야 한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니? 집안 가장 체면 떨어지게. 일터에 나가서 남자 체면이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신감 없는 남자가 무슨 힘을 내서 큰일을 하겠어? 안 그래? 남편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딸이 있으시면 이제 시집 왔으니 회사 나가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 말 잘 들으라고 딸한테 회사 당장 그만두라고 하실 건가요? 아, 됐고. 나는 딸도 없을 뿐더러 너 어른 말에 그렇게 말대꾸하라고 누가 가르치든. 그리고 우리 아들같이 찬란 아들 얻을 때에는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 하지 않니? 죄송합니다. 일을 바로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얘 뭐하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화상 좀 치워라. 아유, 속상해 진짜. 만만찮은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신행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현실이라는 시궁창으로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당장이라도 결혼을 무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한통속이었던 걸까요? 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더 뻔뻔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불쌍한 우리 아들이 죽어라 벌어온 돈으로 저만 호의호식하고 놀고 먹는다며 구박하실 분 같았어요. 그게 겁이 나서라도 절대 일은 그만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일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한결같이 죄송합니다만 말하고 다녔죠. 언젠가는 포기하시겠지 하고요. 당신도 내가 일 그만두길 바래? 내가 상사라서 자존심 상하냐고. 아예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회사에서 팀장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좀 그렇긴 하지. 주위 시선도 좀 신경 쓰이고. 아, 그리고 회사에 남자들도 많으니까 더 별로기도 하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남자 없는 회사가 어딨어. 내가 회사에 당신이 여자 직원들이랑 같이 대화한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아니 근데 결혼 전에 내가 들었는데 옆팀 강 팀장이 자기 좋아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더라고. 아, 일도 없는데 괜히 우리 팀에 와서 자기한테 말 걸고 인사하고 눈 맞추고 하는데 맘 있어서 그런 걸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자기만 몰랐을걸? 어디 내 여자를 넘보나 싶어서 내가 얼른 자기랑 결혼해버렸지. 그런 강 팀장 같은 놈들이 여럿 있었는데 나랑 결혼했다고 안 추군대리란 보장 없잖아.
그냥 집에 있는 게 마음이 좀 놓이긴 해. 세상에 이런 대책 없는 모자와 가족이 되기로 한 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전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저 남자는 자기 사탕을 남에게 뺏기기 싫었던 어린아이였을 뿐이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피곤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식 투정하고 아파가면서 자기 엄마한테 반항한 거구나. 저 마마보이가. 절 정말 너무 좋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저를 좋아한다는 얘기에 열받은 데다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잠시 눈이 돌았던 거죠. 이거 사기 결혼 당한 거 맞죠? 더 할 말도 없고 피곤하기만 했어요. 남편은 절 안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전 밀어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는 계속 저 모자들에게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싶었어요. 유난히 엄마가 보고 싶은 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지 전 그냥 꿋꿋하게 일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당장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서 남편 몰래 몸에 피임기구도 넣었고요. 들키면 또 얼마나 저를 괴롭힐지 뻔하니까 저는 혼자 과감하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제 몸의 주인은 전데 남들이 뭐라 그런들 어떻겠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가르쳐주겠다고 부르고 청소하는 법은 알기나 하냐며 부르고 빨래를 이상하게 개는 것 같다며 자기가 개는 방법으로 개면 반듯하다며 자기가 원하는 각도가 안 나오면 계속 다시 하게 만들더라고요. 전 오기가 생겨서 계속 틀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쓸모없는 것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제 등 뒤에서 나지기 시작하셨다가 점점 면전에 대고 하기 시작하셨죠. 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권법을 연마해서 거의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경지에 다다른 정도가 됐죠. 그러다 남편이 실적이 좋아져서 승진을 하면 시어머니도 절 덜 괴롭히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특훈을 시작했죠.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자리 매너, 각 윗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 입맛, 취미 등등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총망라해서 남편을 승진시키려고 애썼어요. 사실 저희는 재무팀 소속이라 실적보단 기업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재무제표 작성, 세무인 허가, 회계 감사 등의 작업을 처리하는 일이 주인데 입사하고 5년까지는 정말 지독한 업무량에 치여서 살았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회계사의 일인데 남편은 스카이대를 나왔으니 업무 처리를 빨리 하고 라인만 잘 골라 접대만 잘해도 승진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따로 골프도 좀 배우게 했어요. 공이나 퍽퍽 쳐대는 그 골프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렇게 라운딩을 돌고 연습하면서 적당히 부정한테 져주고 멋있다고 칭찬해주고 자주 엄지를 치켜대면서 잘 해내고 왔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입 안에 혀처럼 구니 부장님이 이사님이랑 전무님을 모시고 가는 골프 라운딩에도 데리고 가더라고요. 회사를 아주 사랑하는 사원이라서 같이 데려왔고 얼마 전에 직장의 팀장이랑 결혼도 했다고 하며 회사에 뼈를 묻을 직원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참 웃기죠. 대기업도 결국은 인맥 싸움인 걸까요? 일처리 좀 잘하고 학벌 좋고 이리저리 접대를 잘하니까 남편이 점점 빠르게 승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좀 씁쓸하긴 했어요. 전 그래도 일 그만두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어머니의 퇴사 강연은 그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점점 승진을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예 박차를 가하려고 윗분들 사모 모임에 저도 운 좋게 끼게 되었어요. 잠시 무거운 짐도 좀 들어주고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남편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대요. 이렇게 외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남편들이 모여서 골프 치며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할 때 사모님들은 차 마시고 남편 자랑하고 아이들 얘기하며 유대를 돈독히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집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제품 정보 들어봤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다녔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저런 것들까지 알아보려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전무님 부인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드라마에서 본 어떤 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모양만 대충 알려준 걸 제가 운 좋게 찾아버려서 바로 전무님 댁으로 보내드렸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그냥 선물 드리는 거라고 보내버렸죠. 그 다음부터 좀 티나게 저를 데리고 다니시고 예뻐하시더라고요. 주말에 꽃꽂이를 배우는데도 따라가서 고급 정보들도 알아내고 좋은 이미지만 얻으려고 애썼어요.
우리 남편이 빨리 임원이 돼서 제가 일 그만두고 같이 우리 모임에 정식 멤버로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렸어요. 계속 연기하다 보니 이 여자들도 정말 외로운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느라 바쁘다고 정신없는 통에 늘 사랑과 관심이 고픈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하는 작은 칭찬과 사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말투에 경계를 다 풀고 완전 친해지게 됐어요. 사무들이 남편들한테 우리 남편을 추천하면서 일 잘하고 똑똑하다던데 일하는 거 써보는 거 어떠냐고 적극 추천을 해줘서 남편은 해가 다르게 회사에서 입지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였는데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 남편도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참 많이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일이 바쁜데 꼬박꼬박 김장도 하게 하시고 각종 제사에다 시부모님 생신 잔치상까지 다 떠넘기셨고요. 그럼에도 잘했다 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더니 네 음식 솜씨가 이럴 리가 없다며 배달을 시켰다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은 정말 잘 먹었다고 칭찬해주고 가셨는데 맛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화가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시켜드렸어요. 사람이 악에 바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배짱까지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방관자였어요. 자기가 엄마 좀 이해해드려. 가서 좀 도와드리고 애교도 좀 떨고 그래. 뻣뻣하게만 하지 말고. 늘 이런 식이고 일절 도와주는 일이 없었어요. 보통 사랑하는 부인이랑 시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으면 남편이 중간에서 오해도 풀어드리고 노력도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남편은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꼭 학창시절에 셋이 노는데 둘이서 편먹고 한 명 골탕 먹이는 것 같이. 진짜 남편은 이래서 남의 편이라고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어요. 아마 처음부터 계획한 것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한 처음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일도 안 그만두고 자기 말에도 계속 대꾸하니까 피임하는 건 아니라는데 임신도 안 되니까 부하가 치밀대로 치밀어 하더라고요. 근데 임신하면 저런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참견을 하고 괴롭힐지 전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파격 승진을 해서 상무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보통 회계직이 올라가기 힘든 자리인데 인맥 관리를 너무나도 잘한 덕분이겠죠. 그들의 이 입김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 보고도 수군거렸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 저 살자고 그렇게 한걸요. 전 여전히 제 일만 열심히 집중하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사모들이랑 만나서 수다도 떨고 힐링하곤 했어요. 전에는 접대나 모신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좀 친해진 탓에 남편 자랑뿐만이 아니라 남편 뒷담화도 하고 듣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리더라고요. 특히 시댁 뒷담화 하다가 놀란 건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들에게도 시월드는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이사직으로 승진한 남편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러면 오래 못 갈 텐데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접대와 아부에 더 열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맡은 일도 제대로 해내야 할 텐데. 걱정이 됐지만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 이사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승진하니까 이런 방도 내어주고 좋겠네 하니까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이 바빠서 그러니까 이 서류들 좀 정리하고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가득한데 이걸 저보고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이런 일은 대신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더니 자기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저도 지금 제 할 일들이 밀려 있습니다. 제 업무 처리도 바쁜데 시어머니가 자주 부당한 가사노동도 시키시고 남편 외조하느라 사모 모임에도 나가야 해서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1억이야? 내가 힘들다잖아.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많이 힘드시면 병원 가서 링거 맞으시고 다시 일하시죠. 건강은 챙기셔야 하니까요. 접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사까지 되셨는데 본인 할 일은 해가면서 입맛 관리를 해야 인정도 받고 자리 보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렸던 건 임원직 맡으시는 것까지였어요. 아직도 제가 왜 그렇게 외주를 열심히 하는지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상무님. 뒤에서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 욕을 하는지 어쩐지 귀가 많이 간지럽더라고요. 퇴근하고 시어머니가 겉절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게 기억나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쁘다고 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고 마누라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일도 많다면서 힘들다고 안 해주더라고.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잖아. 다른 사람 맡길 일이 아니라서 마누라한테 얘기한 건데 진짜 사람이 왜 그렇게 꽉 막힌 건지 모르겠어 진짜. 나 힘들어. 아유 그 쓸모없고 되바라진 게. 아니 왜 애도 못 낳고 남편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하필 그런 물건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아들, 엄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쓸모없는 물건 내다 버리자. 너 이제 임원도 됐고 재혼하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어.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참한 여자 내가 알아볼게.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럴까 엄마? 나 요즘 진짜 마누라 때문에 숨 막혀. 집에 가기도 싫어. 집에 가면 일은 다 밀려있고 예전처럼 청소도 잘 돼 있더라고. 늘 지친 표정이고 보면 숨만 턱턱 막혀서 대화하기도 싫어. 그래, 내가 빨리 처리할게.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곱게 만들어서 가져갔던 겉절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음식이 아깝더라고요.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거든. 전 한밤중에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가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 계신 지 좀 됐거든요. 엄마는 반갑게 절 맞아주셨어요. 담아온 겉절이 맛을 보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너는 참 못하는 게 없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서 엄마 앞에서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말없이 달래주시면서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놈 때문이냐? 엄마, 그러니까 글쎄. 전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들을 쫙 다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고 저를 계속 달래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오래 잘 참고 살았다. 그 바보 같은 모자들한테 복수 좀 해줄까 우리? 씩 웃으시는 엄마의 눈에 광기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회사 갈 때 이혼 서류 내밀고 당장 이혼하자고 해. 일은 이혼하고 나면 다 알아서 진행할 거야. 내일 비서시켜서 점심때 너한테 이혼 서류 전달해 줄게. 엄마 개인 비서도 있어? 와 멋있다. 엄마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너희 엄마 최강센 슈퍼 히어로지. 엄마 때문에 잠시 웃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엄마 집에서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엄마 비서한테 전달받은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한테 내밀었죠. 니까짓 게 감히? 뭐 이러한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선수 치지 못해서 약이 바짝 오른 얼굴이더라고요. 급하게 사인하고 서류를 던지길래 곱게 주워 나오면서 얘기했어요. 타시던 차는 돌려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지만 우리 집에서 계약금까지 냈으니 처음에 집 사려고 보탠 돈만큼 지금 시세에 맞게 더 얹어서 송금해 줄게요. 내일까지 집에서 짐 다 빼세요. 저는 웃으면서 결혼 반지를 빼서 주고 왔어요. 예쁜 반지였는데 빼고 나니 족쇄가 풀린 것처럼 너무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이혼 서류 내밀고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바람을 피우기로 해서 뭘 했어? 시어머니랑 이제 쓸모없는 거 갖다 버리자고 작당모의 하는 걸 들어서요. 나도 그쪽이 쓸모 없어져서 내가 먼저 버리려고요.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하네요. 법원 출석이나 잘해요. 아니, 그건 있잖아. 아니, 그게 됐고 입 다물어. 회사에서 쪽팔리기 싫으면. 저는 통쾌하게 이사실에서 나왔어요.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 모자랑 더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입안 가득 박하사탕 한 통을 다 녹여먹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갔는데 제 짐이 싹 나와 있고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당장 나가라고 하길래 전 엄마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오기 전에 통화로 이야기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세상에. 전 찍은 적 없는 제 인감을 어떻게 구한 건지 제 동의도 없이 이 집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곱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미친 시어머니와 아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저희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잘못하신 게 남편 짐을 다 가져가셔야 하거든요. 제 짐은 다시 다 넣어주세요. 참 고생하셨겠네요. 조사해보니까 공동명의자 동의도 없이 은행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딱 집 살 때 보내주신 금액만큼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가져갈 몫은 다 챙기신 것 같아서 이제 집만 가지고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게 나가지 않으면 사문서 위조로 깜빵 가는 수가 생기실 거예요. 뭐? 이게 진짜 미쳤나 보지? 내 아들 집에서 내가 어딜 가? 가려면 네가 나가! 저는 더 상대하지 않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은 상황을 듣더니 시어머니께 우선 짐을 챙겨서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며 버티다가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근데 아들이 이러다 우리 큰일 난다며 짐을 대충 챙겨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비서는 전에 시어머니가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셨다가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고 그걸 메꾸려고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몰래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어요. 누가 보면 둘이 가족인데 제가 업등이나 더부살이로 끼어 산 것처럼 저만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안 살아도 되고 더 신경전 하지 않아도 된다니. 아, 얼마나 속이 진짜 시원한지. 제가 정말 많이 참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며칠 후에 회사에 갔더니 뭔가 분위기가 시끌벅적하더라고요. 다들 왜 이러나 했더니 곧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웬 임시 주총이래? 그랬는데 엄마가 또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아니 엄마가 글쎄 우리 회사 대주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절 도와주셨던 비서 아저씨가 엄마가 백반집을 하시면서 알게 된 펀드 매니저 아저씨라고 하시더라고요. 백반집이 위치가 좋아서 주변에 큰 회사들, 특히 금융계열 회사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 손맛이 좋아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도 손님들이 많이 몰렸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듣는데 솔깃한 얘기들이 많으셨대요. 이번엔 어디가 얼마나 올랐고 어디가 하락세고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들리더래요. 늘 밥을 먹으러 오는 펀드 매니저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엄마 눈에 유독 띄셨대요. 밥 먹으면서도 항상 공부하고 분석하는 모습에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분과 상의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대요. 아저씨는 늘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수익을 내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예측을 잘하더라도 9.11 테러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촉이 좋으신지 내수 쪽으로 투자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해서 늘렸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히트가 됐었대요. 그때 다들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던 시절이라 다 난리가 났었는데 엄마랑 아저씨는 도리어 큰 수익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아예 그 펀드 매니저분을 영입해서 개인 비서처럼 같이 일하기 시작하셨대요. 덕분에 식당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체인점 체제로 바꾸고 식당 체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아저씨는 일에 정말 진심이셨는데 고객을 대하는데 좀 서툴러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셔서 자신감이 없으신 거였고 엄마는 그 아저씨의 진가를 알아보신 거죠. 돌이켜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식당 일 하시고 밤에는 피곤하실 텐데 신문도 꼼꼼하게 읽으시고 이런저런 경제 관련 책도 늘 읽으셨어요. 꼭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셔서 또 뭔가를 항상 계산하고 공부하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오셔서도 늘 그렇게 공부하시는 바람에 저도 자연스럽게 책도 읽고 특히 경제학 관련 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회계학과로 진학하게 됐고요. 다들 안 믿겨지시죠? 저도 안 믿겨요. 평범한 아줌마 같은 우리 엄마가 남들이 다 잘 시간에 공부하시고 또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하신 우리 엄마였지만 우리 엄마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대주주라뇨. 저희 회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많이 사두셨고 특히 몇 해 전 회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자식들이랑 임원들한테 주식을 골고루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대주주 반열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우리 회사 주식을 더 부지런히 모으셔서 가능했다고 해서 더 놀랐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이 모여 가능한 일이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러셨다는데 전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회사 소식 등에 따르면 엄마는 정말 깐깐하고 똑똑한 대주주시라고 소문이 났고 베일 속에 있던 그분이 처음으로 여는 임시 주총이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였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엄마, 화이팅. 엄마는 주총에 저도 참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조용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도 주식을 사뒀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면 된다고 초대장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회사 직원 신분으로 주총에 참석하니까 기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오늘 임시주총이 열린 이유는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몇몇 임원진의 추태와 만행들 때문입니다. 저도 오래 회사에 몸담은 임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인 것 같아 이렇게 다들 모이시라고 하게 된 겁니다. 비서가 나와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공개하는데 눈뜨고 못 볼 광경들만 가득하더라고요. 매일 접대했던 게 고급 룸살롱에서 아가씨 불러서 옷 벗고 노는 것들이었고 그 아가씨들을 골프 치는 것까지 부르고 코스 돌면서 만지고 돈 찔러주고 또 그 아가씨들을 거래처 사장님들께 접대시키고 보면서 속이 메스꺼렸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아저씨처럼 변해버렸구나 싶었죠. 남편은 놀라서 고개도 못 들고 있었어요. 몇몇 연루된 임원진은 더 문제를 크게 만들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지켜나가는 직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하시며 저기 놀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경비를 법카로 긁었다는 사실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셨어요. 관련자 명단을 화면에 띄우더라고요. 전 남편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포함돼 있었어요. 이분들은 알아서 퇴사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시니까 다들 자진 퇴사에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손들었어요. 저렇게 더러운 접대하는 회사에 다닌다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놀았던 사진들이 너무 문란하고 처참했어요. 저건 인맥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시황 놀이를 했던 거더라고요. 어렵게 외조까지 해서 임원을 만들어놨더니 하는 짓이 정말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빠지겠나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런 짓 하고 다니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착잡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나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눈치를 보다가 괜찮냐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사실 미리 말 못했는데 우리 이혼한 지 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마음껏 씹으셔도 된다고 웃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절부절 하다가 그냥 다들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또 어떤 분들은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공주님이요? 이랬더니 주주총에 참석했던 저와 제 엄마를 알아보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 아주 편해졌거든요. 저를 보고 방실방실 웃어주는 사람들 뿐이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전 여전히 제 일 열심히 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찾아왔다고 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빌고 계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대주주이신 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전 생각해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애가 페인처럼 집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어요. 저러다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 들어간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런 아들이랑 살고 있는 며느리가 미워서 제가 머리가 돌았었나 봅니다. 품 안에 자식이고 놓아줬어야 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늦었단 거 알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와서 핍니다. 아들이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법입니다.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친 아드님이 고마워서 벤츠도 사주고 편하게 살라고 집도 크게 투자해서 얻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셨네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돌아가세요. 더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치른 죄값 자기 스스로 치르고 있는 거니까 어머니 정성으로 잘 회생시키세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고치고 일어서지 않는 한 아들에게 앞으로 발전은 없을 겁니다. 좀 고민하고 힘들어한다고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으면 어머니가 말리셔야죠. 제가 해드릴 일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세요. 힘없이 돌아가는 시어머니 뒷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걸 어쩌겠어요.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다시 경제와 관련된 책도 읽고 있어요. 주주총회 때 엄마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기업의 재무팀에 있으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굴러가는지 잘 파악하게 됐으니 더 큰 돈의 흐름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한테 노하우도 좀 전수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저도 그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뒤처지지 않고 열정 넘치게 살아가 보려고 해요. 잠시 인연이 아닌 남자를 만나 정체됐지만 세상엔 여자가 꼭 주부로 살아야 하는 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면 자식은 낳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드네요. 어쩌면 전 남편이랑 살면서 피임했던 게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함께하면 더 행복할 사람과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구구절절 이렇게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 인생은 그렇게 재미있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전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큰 기복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제 중심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라 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하고 많이 참고 살았지만 이제부턴 한번 크게 아팠으니 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먹고 더 힘차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웃긴 건 제 사모님 인맥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자주 모임을 가지는데요. 이제는 접대가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좋은 언니들이랑 친목 도모하는 느낌으로 만나고 있어요. 같이 대화하고 취미생활 공유하고 좋은 차나 좋은 고기나 해산물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맛집도 가고요. 높으신 분들과 어울려서 거문해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 세상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공부를 하는 중이랍니다. 전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덕분에 멋진 사회 친구들을 얻었네요. 인맥은 이렇게 넓혀가는 건데 전 남편은 아마 그걸 몰랐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좋은 사람들만 가득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이제 저도 정말 엄마랑 행복하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아들 둘이 있고 진즉의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옛말에 아들 둘 키우는 여자는 신이 버린 여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다지 농담으로 넘기기 힘든 얘기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전 아들 두 녀석 키워내며 아주 보통 고역을 앓은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아들 녀석들 키우면 그렇게 여자들이 억세지고 피도 자주 보고 고함만 지르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놈들 때문에 속 썩은 건 꼭 그런 부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녀석들이 자기들이 클 만큼 컸다고 생각했는지 멋대로들 사업을 벌이더라고요. 하여간 사업 문제, 돈 문제 엮이면 답도 없다더니 그 무렵 때 제가 얼마나 잔병을 달고 살았는지 몰라요. 특히 큰아들은 그렇게 답답한 구석이 많았어요. 엄마, 이번에 영일이가 하는 사업 나도 같이 하려고.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도 알겠지만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영일이는 똑똑하고 친구들도 많고 옛날부터 잘하는 거 많았잖아. 형제끼리 같이 열심히 하다가 잘 되면 나도 내 걸로 뚝 떼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회도 없는데 난 동생 잘 둬서 좋은 기회 생겼으니 투자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우리 큰아들 영철이는 말마따나 참 여러모로 둔감한 애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잔기술이 없다고 해야 하나 맨날 묵묵하게 똑같은 일만 고집하던 지아빠랑 아주 닮았다고 볼 수 있죠. 성실한 거야 좋긴 하지만 투자라든지 사업 같은 걸 자기가 주도하는 거랑은 영 안 맞는 애였어요. 반면에 둘째 영일이는 어쩜 그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맨날 주변에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사고도 많이 쳤어요. 제가 몇 번을 야단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뭐라 해대면 욱하는 성질의 둘째 녀석은 늘 곧장 받아치면서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막내랍시고 아주 오냐오냐 키웠고 얼굴은 저를 제일 많이 닮아서 예뻐했더니 버릇이 보통 없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제 시대가 바뀐다니까. 책상 앞에서 머리 박고 공부나 해서 남들 다 가는 회사 다녀서 뭘 하냐고. 아이, 평생 그렇게 회사 위에 목숨 바쳐서 사는 인간들이 회사한테 대접받는 거 봤어? 아버지 봐봐. 때 되면 다 저렇게 정리당하고 갈아치워지는 거야.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사업을 해야지. 아이, 남자가 돼서 큰 돈 벌려면 사업 말곤 답이 없어, 엄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열심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때 충격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벌였어요. 돈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여유도 없었는데 어쩜 그렇게 사업한다고 겁없이 뛰어들었는지 몰라요. 치킨집을 했다가 문방구를 했다가 하는 와중에도 남들이 그렇게 말리고 안 된다는 타이밍과 업종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남편이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아들 두 녀석은 날이 갈수록 몸이 커가고 하고 싶은 것들은 많아지고 식비 대고 학원비 대고 하느라 저만 눈이 빠지도록 시장에서 일하고 억척스러워졌어요. 말로는 아들 녀석 둘 다 저만 보면 그렇게 짠하다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얌전히들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특히나 둘째 영일이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눈물이 많았어요. 엄마, 난 엄마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 아니, 얼마 전에 무슨 노래 가사를 듣는데, 아니, 글쎄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런 가사가 있더라. 그거 보면 영락 없는 우리 엄마 얘기 맞다니까. 엄마 맨날 좋은 거 준다고 나랑 아버지랑 형만 주고, 엄마는 그거 싫어한다면서 안 먹잖아. 아니, 고등어도 맨날 머리만 먹고, 짜장면 시켜도 엄마는 짬뽕 국물 남은 거에 밥이나 말아 먹고. 아유, 나 진짜 엄마 아주 호강하게 애드릴 거야. 아니, 그게 내 인생 목표야, 엄마.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아주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몇 초 정도는 저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실제로 제 삶이 저랬거든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마트로 옮겨가고 거기서 일 잘한다고 매니저도 하고 나중에 조그맣게 투자도 받고 해서 음식점도 열고 했어요. 하지만 철저히 남편과는 분류해서 제 힘으로 혼자 일어섰답니다. 남편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둘이 같이 하는 순간 망할 것 같더라고요. 둘 다 망할 수는 없으니 아무리 없는 형편이라도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그리 아끼고 힘들게 살았고 좋은 것들은 모두 저 빼고 가족들만 줬어요. 그걸 둘째 영일이가 기억하고 저렇게 애틋해하니 저도 찡했죠. 하지만 그걸 알았다면 제 엄마가 이런저런 신경 안 쓰게 살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녀석은 가만히 있지 않고 꼭 사고를 쳤어요. 얘는 고등학교 때에도 같은 반 친구를 때려가지고 학교 전학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가까스로 졸업시키고 대학도 보내놨는데 어른이 됐다고 생각한 건지 툭 하면 술 먹고 어디서 시비가 붙어오는 거예요. 야망이 커서 그런지 조금만 누가 자기를 흉보거나 기를 죽이는 듯한 발언을 하면 못 참더라고요. 아이, 진짜 엄마. 걘 맞을만 했어. 아니, 내가 이런저런 사업한다고 했더니 비웃잖아, 집까지 게. 내가 사업 크게 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더니 퍽이나 그런 아이템으로 돈이 벌리겠냐고 아주 속을 박박 긁더라고. 아우, 걔는 더 때렸어야 돼. 이러니 한숨이 팍팍 나오고 몇 년씩 더 늙어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호강은커녕 엄마가 사람들 쫓아다니며 허리가 부러지도록 굽혀가며 사과를 하고 다니는데 도통 철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군대가 있던 동안에는 집안이 아주 조용했어요. 저도 그땐 그러면 안 되는데 시커먼 아들 두 녀석들한테 치이는 압박으로부터 해방감을 조금 느꼈답니다. 그러고 하나둘씩 제대를 하더니 둘째 녀석은 사업병을 버리지 못했고요. 아주 군대에서 더 세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때는 큰아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공부도 있고 딱히 돈 욕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취업했던 직장에서 크게 괴롭힘을 당하더니 나중 가서는 대차게 회사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얘 영철아, 왜 그러는 거야? 회사에서 뭘 얼마나 힘들게 했길래 그만둬? 세상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런 거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다시 가서 회사에 말 좀 해보자, 응? 이런 말을 해도 큰아들 영철이는 귀담아 듣질 않더라고요. 엄만 모르겠지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웠는데. 맨날 술 먹이고 상사는 무시하고 군대에서 나 괴롭히던 애보다 더 끔찍하게 굴렸어. 영업한다고 끌려가서 새벽까지 술만 먹고 상사 뒤치다꺼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아. 엄마, 나 살고 싶어서 회사 그만뒀어. 그냥 좀 놔둬줘, 제발. 이런 사정들을 괴로운 얼굴로 털어놓더니 큰아들은 이후로 거의 2년간을 방에서 칩거 생활을 하다시피 했어요. 요 근래 몇 년간 다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고생하셨고 이쯤이면 끝나겠지, 설마 몇 년씩 가겠어 하고 생각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 경우가 저때 딱 그랬어요. 아들이 방황하고 방 안에서만 갇혀 지내는 생활을 한두 달이면 끝내겠지, 길어야 반년이겠지, 아니 너무 길어도 1년이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집에 친척들도 부를 수 없었고 손님들도 맘대로 들일 수가 없었답니다. 하도 큰아들이 예민한 상태로 방 밖으로 안 나오니 잠깐 화장실 들고 나는 그 와중에 괜히 성질 부리고 할까 봐요.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덥수룩해져서는 그나마 다행인 건 매일같이 씻었다는 거예요. 밥도 지가 해먹고요. 대신 취직을 안 하고 밖에 안 나가고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큰아들을 끌어낸 게 둘째 녀석이었어요. 살살 방문 밖에서 달래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진즉에 자취한다고 나가있던 녀석이 가끔 올 때마다 형을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쯤 되었을 무렵 큰아들은 나왔고 자기도 뭔가 해본다면서 동생이랑 뜻을 합하게 됐네요. 그런데 한번 뭔가 하다가 틀어진 적이 있어서 둘이 대차게 싸우길래 저는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나 왜 이렇게 일이 쉽게 가는 게 없는 건지 그쯤에 남편도 병을 얻어서 아픈데 말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식당이 그나마 저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이 단골들도 일정하고 장사 흐름도 좀 손에 익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집안 사정이 너무 멋대로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반대를 해대도 둘이 다시 뭔가 한다고 어울려 다니더니 급기야는 둘째 녀석이 지형을 상대로 거의 사기를 치듯 일을 벌였어요. 이때 옆 가게 아줌마가 저에게 했던 충고가 생각나더라고요. 영철 엄마, 아무리 아들들 짜내도 둘이 같이 사업은 죽어도 못하게 해야 돼. 나이 먹어서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도 호적에서 빼버린다는 각오로 막아야 돼. 아들 하나 잘못되면 다른 하나라도 멀쩡해야지. 아이, 둘 다 막으면 어쩌려고 그래. 하나가 위태로울 때 다른 하나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야. 각자 사업이건 취직이건 열심히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때 멀쩡히 자리 잡은 한 녀석이 조금 돈으로 보태주던가 해야지. 아쉽지 않을 돈으로 말이야. 둘이 같이 물에 뛰어들게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때 말이 정말 100번 맞고도 또 맞는 말이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바른 말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정말 어떻게 그 불길을 끌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모든 것에 손을 다 뻗쳐가면서 살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둘째 녀석이 자금을 융통한답시고 제 형 이름으로 금전적인 사고를 쳐버렸고 큰아들은 본인 수중에 갖고 있던 돈 얼마만 남긴 채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온갖 저주 섞인 말들을 퍼붓더니 신용불량이라도 회생하도록 도와준다는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세상이 진저리가 난다. 영일이 그놈 진짜 2번 다시 안 볼 거야. 엄마 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뭘 할 수 있는데? 큰아들은 엄청나게 상심이 큰 상태로 얼마간 방황을 하다가 결국엔 자기 살 길 찾겠다면서 집을 나갔어요. 영철아, 그러지 마라, 어?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게.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면 어떡해. 그리고 당분간 영일이 꼴도 보기 싫겠지만 얘기는 잘 끝내놓고 나가야지. 조금만 진정 좀 해보자, 응? 아이, 됐어요, 엄마. 나 지금 걔 보면 사고 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나가게 놔둬달라고요. 내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까 그냥 좀 두세요, 제발. 그렇게 큰아들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둘째 영일이 녀석은 자기도 눈치가 보이긴 하는지 조용하더군요. 제가 전화하자마자 이미 분위기를 눈치채고서는 바짝 엎드리는데 진짜 자식 문제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크게 사고는 치지 않았지만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늘 멀리 거리를 두는 큰아들과 사고치고 내 피를 마르게 하지만 늘 찰싹 붙어있는 둘째 아들. 저는 이 두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도통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의 병은 깊어지면서 얼마 안 돼서 우리 곁을 떠났고요. 그때는 큰아들이 잠깐 다녀가긴 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고 어지간히 상처가 깊었는지 자기 동생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둘째 영일이는 어떻게든 형한테 엉기고 어쩌고 하면서 풀어보려는 눈치였지만 큰아들은 조금도 곁을 주지 않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던 차에 저나 아들 둘이나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을 속절없이 흘려보내던 중 갑작스레 둘째 영일이가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요. 근데 색시가 좀 어려요. 나보다 12살 어려. 저기 삼촌네 막내딸 영미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도 뭐 어린 색시 데리고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엄만 얼른 손주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영일이는 갑자기 어린 신부감을 데려와서는 저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띠동갑이라고 하더니 딱 봐도 앳되고 아주 예쁜 아가씨더라고요.
눈도 크고 마치 옛날 배우 누군가를 닮은 듯한 하여간 아주 탤런트처럼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가씨가 우리 영일이를 그렇게 따라다녀서는 결혼하고 싶어 한다니까 신기하지 뭐예요. 저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다가 우리 영일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질문들을 슬쩍 했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더라고요. 아, 저도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사실 제가 엄마가 안 계셔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빠랑 고모들 손에 자랐어요. 그리고 영일이 오빠는 회사 과장님 소개로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 녀석 친구가 이 아가씨 회사 과장이었나 봐요. 거길 오가던 중에 소개를 받게 됐고 어찌어찌 눈이 맞아서 교제를 했었나 보더군요. 근데 엄마가 안 계셔서 그런지 꽤 힘들게 자랐던 것 같더라고요. 결혼할 때 준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혼수는 거의 안 해오고 우리 아들이 거의 다 보태다시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수진이 걔 집 사정이 안 좋아. 친척들한테 여기저기 떠돌이로 돌아가면서 자란 거나 다름없거든. 이제 돈 좀 모으고 직장 다니려던 차에 내가 데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웬만한 건 자기가 다 부담하려는 추세더라고요. 이 와중에 제가 결혼식 문제로 큰아들을 불렀는데 끝내 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난 영일이 생각만 하면 피가 끓어올라. 내 돈도 아직 다 안 갚아놓고 그거 찌끄레기 남겨놨다고 지금 당당하게 지는 장가 간다고? 나 지금 되게 힘들게 살아, 엄마. 뭐 엄마가 자세히 할 건 없지만 아무튼 나한테 그 자식 멀쩡히 산다는 얘기 좀 하지 마. 이러면 난 이제 엄마도 안 봐, 알았어? 큰아들은 못 본 사이 더 날카롭고 거칠어져 있었고 저는 행여나 정말 저와의 연락도 끊길까 두려워서 조심스레 전화를 끊었어요. 저 정도로 싫어하는데 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리하여 둘째 녀석은 식을 올려서 새 신혼집에 들어갔고 그렇게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게 됐답니다. 그 사이 저는 제가 하는 식당이 조금 잘 돼서 방송에 소개되기도 하고 점점 일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런 상황에 맞게 잘 따라주지 않았다 보니 매출은 좋지만 모든 부문을 완연하게 전부 제가 지휘하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언니한테 웬만한 부분들을 일임해서 맡겨두고 저는 좀 쉬엄쉬엄 하게 됐어요. 언니는 믿을만하니까 맡길 수 있었고 한동안 너무 힘들게 달려온 저는 휴식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던 사이 둘째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거죠.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된 건 아니지만 아들 나이가 며느리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니까요. 처음에 시도했을 때 잘 안 된다더니 시험관도 하고 많은 걸 했나 봅니다. 특히 며느리는 꼭 쌍둥이를 갖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형제자매 없이 자라서 그런지 꼭 제 애들은 여럿 낳고 싶어요. 주변 보니까 육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어설프게 터울두지 않고 한 번에 쌍둥이로 성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대뜸 쌍둥이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더니 때가 돼서 낳았고 저도 설렁설렁 쉬던 차에 아기들을 보러 갔었답니다. 영일이가 저를 초대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엄마, 이제 와서 손주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아들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도 좀 편하게 살아. 이모가 지금 식당 봐주고 있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니잖아. 나 진짜 얘네들 꿈틀거리는 거 보면 엄마가 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어서 짠하다니까. 아들이 하도 오라오라 하는 통에 사실 저도 궁금한 마음이 있었으니 한번 가보게 됐어요. 아예 처음 가는 길도 아니었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못 가봤었거든요. 근처에서 애기 내복도 사고 얘네들 먹일 반찬이랑 국도 준비해서 갔는데요. 그렇게 들린 아들 집 분위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식당 주변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듣고 간 터라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 눈으로 직접 체감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쪽으로 얼른 들어오세요. 오빠한테 연락 받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이렇게 말하는 며느리는 도통 이제 막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엄마라고 생각될 정도의 차림이 아니더라고요. 쫙 들러붙는 옷에 화려한 화장에 귀에도 귀걸이며 손톱도 번쩍번쩍한 게 어떻게 저렇게 하고선 갓난쟁이들을 안고 키울 수 있는지 납득이 안 갔어요. 제가 막 구식이라기보단 주변에 손주 손녀들 본 사람들이나 새댁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하나같이 엄마들이 얼굴에 화장기 없이 아기들을 안고 와서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손톱은 다들 바짝 짧은 상태로 오는 걸 봤거든요.
왜 우리 며느리 차림만 유독 저런지 무슨 돌잔치 파티나 하는 분위기도 아닌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금방 주방에서 튀어나온 그림자를 보고 알게 됐어요. 저기 새댁, 이제 애들 분유 먹일 시간이에요. 지금 물 끓이고 있으니까... 아이고, 누구시지? 친정엄마신가? 아, 시어머니세요?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저를 쳐다보는 제 또래의 웬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하게 서로를 쳐다보는 우리를 보곤 며느리가 잽싸게 말을 하더군요. 아, 이모님,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세요. 아, 어머니 여기 저희 애기들 봐주시는 이모님이세요. 지금 저희 집에서 상주하시면서 애기 봐주시는 거예요. 밥도 해주시고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 그냥 애기를 봐주는 그 베이비시터인가도 아니고 잠까지 자면서 밥도 해준다고 하니 좀 놀랍더라고요. 요즘 애기 보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니라는데 그런데다가 꼬박 매일매일 같이 있고 밥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얼른 아들 녀석을 불러가지고 며느리가 안방에서 뭘 하는 사이에 바삐 물어봤어요. 용일아, 이모? 이모가 뭐야? 베이비시터 말하는 거야? 니네 지금 그런 데 쓸 돈이 있어? 아니, 얼마나 주고 쓰는 거야?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제가 재빠르게 물어대니 아들은 약간 당황했는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시터 이모님 됐어. 아이, 게다가 수진이랑 우리는 쌍둥이 나왔잖아. 하나 낳아서 키울 때 드는 돈을 동시에 2배로 쓰는 거라 남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아니, 우리가 힘들면 더 힘들지. 엄마 혹시나 말인데 그런 얘기 수진이 앞에서 절대 하지 마. 괜히 눈치 주는 것 같잖아. 쟤 엄청 힘들어한단 말이야. 아들이 하도 저에게 입단속을 시키면서 며느리에게 뭐라 하지 말라길래 그냥 좀 황당한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 쌍둥이 두 녀석 분유 먹이는 것도 이모님인가가 하고 걔네 재우는 것도 이모가 들어가서 하고 제가 왔을 때 차랑 간식 내놓는 정도만 며느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조차도 집에서 별로 뭘 안 하는 모양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얘 새애기야, 너 집에서 도통 살림을 안 하니? 제 말에 며느리는 흠칫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 살림이요? 아, 그쵸. 저 잘 안 해요, 어머니. 이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요, 뭐. 저희 돈 내는 것도 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뭐하러 살림을 해요. 애기 봐주시고 밥도 해달라고 하고 청소도 해주세요. 애기 데리고 주무시기도 하고요. 아, 좀 비싸긴 해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투로 애들 데리고 들어간 그 이모 흉을 슬쩍 보더라고요. 듣던 중에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눈이 튀어나올 듯 깜짝 놀라버렸어요. 사실 쌍둥이 케어하면서 밥이랑 청소랑 잠까지 자는 거 힘든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래서 가사 도우미 이모님 따로 쓰려고 했는데 자기 돈 필요하다고 구태여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치고 청소가 막 깔끔하진 않아요. 지난주엔 저보고 청소기로 잠깐 여기 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아이, 그럴 거면 우리가 뭐하러 돈 5,600 줘가면서 쓰겠어요. 이 말을 듣고 놀라는 게 저뿐인 건지 아니 시터 쓰는데 돈 5,600을 쓴다니요. 저는 그 정도로 돈이 나가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얘네가 진짜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건지 어디서 그런 돈을 팍팍 쓸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살고 있는 집도 평수 그만한 거 넣는다고 빚도 지고 했으면서 한 달에 거의 600씩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게다가 며느리 차림새를 보니 관심이 아예 딴 데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째 결혼 전에 봤던 수수한 차림새와 다르게 웬만한 아가씨들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런 차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여간 전 당황스러워서 뭔가 말 한두 마디 잘못 얹었다가 어찌 될 줄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듣자 하니 점점 가관도 아닌 거예요. 참 어머니, 이따 몇 시쯤 가실 거예요? 저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아마 어머니 댁 쪽 근처까진 태워다 드릴 수 있거든요? 시간 봐서 잘 맞으면 모셔다 드릴게요. 이거 며느리 말투는 어제 처음 봤을 때랑 달리 뭔가 좀 껄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지만 그래서 그런지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애기 엄마가 애들만 정말 쏙 낳아놓고 애들은 보지도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날 대충 밥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알기론 영일이 녀석이 수입에 대해서 저한테 완전히 오픈하진 않지만 직장이 변변치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띠동갑 색시를 얻어서는 뭐 마누라 도망갈까봐 겁내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약간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30평대가 넘는데 감지덕지 하잖아요. 게다가 애들 낳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쭉 저렇게 월 600짜리 베이비시터를 쓰고 있었다고 하고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친정언니한테 말을 했더니 언니는 딱 상황에 맞는 말을 저에게 던지더군요. 듣고 보니 저도 할 말이 없긴 했어요. 그래도 뭐 어째. 네 아들 영일이가 좋다고 데려온 며느리잖아. 싫어봤자 별 수 없지 뭐. 며느리 욕해봤자 네 아들 얼굴에 침 뱉기야. 다 부질없는 거야. 나 봐라. 며느리들이랑 겸상도 안 한다. 몇 년 전에 이혼소동 벌이는 거 보니까 진짜 뼈가 다 마르고 가슴이 찢어져 나가더라. 자식 복대로 배우자들도 얻는 거지. 걔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영일이 그 녀석이 알아서 고생도 해보고 정신 차리게 제발 좀 그냥 놔둬봐. 언니 말은 정말 조금도 틀린 게 없이 버릴 게 없는 말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생각이 기울더라고요. 언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 시터 이모인가 뭔가 그만두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애들 봐주던지 해야겠어. 아이, 돈 600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영일이한테 물어보니까 2돌, 3돌까지는 계속 시터를 쓴다고 했나 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진짜? 3년이면 그게 돈이 얼마야. 2억이 넘는 돈을 애엄마가 애를 안 보고 돈 들여서 키운다고?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 정말. 제 말에 언니가 말리긴 했었지만 막상 그만한 돈을 앞으로 몇 년씩 더 쓴다고 하고 그냥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간다고 하니 더 뭐라 못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아들에게 통보했고 아들은 며느리랑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그러자고 하더군요. 사실 엄마, 난 잘 됐다고 생각해. 나도 허리 휘는 중이었거든. 엄마한테 말은 못했었는데. 수진이는 얘네들 얼마 안 있다가 영어 유치원도 보낼 생각이더라고. 아니, 근데 그 돈을 다 어떻게 돼? 한 명당 100만 원이 넘어. 그럼 그럴 돈을 차라리 지금 내는 시터 비용에서 떼고 형편껏 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내가 뭐라고 하면 툭 하면 삐지고 울고 오빠 때문에 결혼도 일찍 했네. 애를 둘이나 낳았네 하고 운단 말이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뒷목 잡겠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싸움의 끝마다 내미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건 저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애들 낳아봤으니 모르는 건 아니지만 대체 왜 그런 정신상태를 갖고 결혼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뭐야? 아니 애엄마가 산후우울증이랍시고 그런 소리를 해댄다고? 아니 세상에 애 낳은 여자들이 다 그런 줄 아니? 진짜 안 되겠네. 그런 꼴 보자고 장가 보낸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야겠다. 맞아 엄마. 내가 며칠 전에 폭발해서 뭐라 했더니 자기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왜 오빠까지 난리냐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 자기만 없으면 끝이다 뭐 이따위 말들을 하고 있더니 난 막 불안해 죽겠는 거야. 혹시나 바보 같은 생각할까 봐. 그러니 눈치 보고 자꾸 맞춰주게 되는 거야. 암튼 이번엔 나도 좀 강행을 해야겠어. 엄마가 와서 봐주면 좀 더 낫겠지. 그나마 다행히도 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고 이걸 어찌어찌 며느리에게 이해를 시켰더군요. 제가 봐줄 생각이긴 했지만 그 이모님인지 뭔지처럼 잠까지 자가면서 봐줄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이건 얘기가 된 줄 알고 저는 매일 버스를 타고 갔는데 며느리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도 혹여나 제가 자주 들락거리면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와서 애들 데리고 주무시는 것까진 안 되시나요? 이모님은 그렇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어머니가 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애들 하나 오면 따라 울고 지금 하나 재우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턱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몇 달간만 제가 데리고 자겠다고 했어요. 근데 확실히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 놈 울면 또 따라 울고 저도 연달아 키워본 적이 없고 애 키운 지 오래되기도 했었잖아요. 하다 보니 저도 욕심이 나는 건지 무보수로 애들 봐주겠다는 건 아무리 봐도 너무 손해 같았어요. 결국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런 우습지도 않은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내가 신우, 정우 데리고 자보니까 진짜 죽겠어. 내가 환갑 넘어서 이렇게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그래도 니들 돈 아끼라고 살림에 보태라고 도와주라고 왔지만
그래도 어른 말에 그렇게 덥석 무보수로 알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적어도 왔다 갔다 차비나 간식비라 치고 20만 원 돈 정도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이모한테는 600씩이나 썼다면서 어떻게 이런 건 네가 알아서 좀 먼저 챙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다 보니 저도 참 이런 얘기까진 안 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게 시애미 짓인가 싶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할 얘기, 못 따질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말하면서도 자꾸 감정이 우악스럽게 붙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사실 제가 그러자고 한 거니 저도 그렇게 당당한 입장은 아니긴 했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저희는 이모님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돈들 아끼라고. 그런 거 필요 없이 봐주신다고 했던 것도 어머님이세요. 왜 제 잘못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저야말로 좀 서운한데요. 왜 그때는 아니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왜 그것도 안 주냐고 뭐라고 하세요. 이거면 이거고 그거면 그거지. 자꾸 말 바꾸시니까 헷갈려요. 이 말에 저도 확 받아치고 싶었지만 며느리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숨만 몰아쉬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고부간의 감정이 쌓이는 건지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들 살림에 너무 참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희한하게 또 그런 와중에 큰아들이랑 연락이 안 됐는데 글쎄 우리 애들은 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누굴 만나는 건지 얘도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없는 살림에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나요. 간만에 연락이 된 걸로 신나서 저는 만나고 왔는데 어째 큰아들이 데려온 여자랑 지금 며느리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있죠. 되게 수수하고 검소하고 엄청 절약하고 결혼도 간소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아들 녀석이 데려온 여자들 둘 다 어쩜 이렇게 씀씀이 차이도 큰지 둘이 합쳐서 반으로 딱 나눴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며느리랑 둘이 마주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전 최대한 그 이모인가 뭔가 하는 이유로 말이 나오는 게 싫었어요. 저도 몸이 성한 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손주들 잘 먹이고 잘 재우려고 노력을 했죠. 돈 20만 원 받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고 잠까지 자주는 거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꾸 제가 해둔 말에 딴지를 걸어대면서 왜 이모님 목만큼 안 해주냐며 슬슬 싫은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그전 이모님은 반찬이랑 밥 같은 것도 해주셨는데 어머니도 반찬 갖고 오시긴 하는데 그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랑 오빠는 못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제육이나 삼겹살 같은 건 먹고 싶은데 조금만 장봐서 해주시면 안 돼요? 밥 정도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자기도 되게 맞춰주고 있고 짜증난다는 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화두가 돼서 정말 이 말 같지도 않은 주제 갖고 둘이 크게 싸우게 됐어요. 저는 저대로 팽팽한 의견이었는데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엄청 강경한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누구 잘못으로 보이시나요? 며느리의 입장을 정말 가감없이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이모님이랑 우리는 잘만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멋대로 이모님 그만두게 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다 참견하시고 이모님이 하던 업무에 반도 안 하시잖아요. 애들 봐주시고 밤에 데리고 주무시고 반찬거리 주중에 좀 갖고 오시는 걸로 끝나잖아요. 제가 바랬던 역할은 거기에 밥이랑 집안일도 해주시는 건데 그건 못 하시겠다고 하고 왜 저희 계획들 다 망쳐놓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또 돈 20만 원은 달라고 하시고 드렸더니 딱 어머니가 정해놓은 일만 하시잖아요. 저번에 신호 다쳤을 때도 어머니가 소파에서 TV 보시다가 못 보신 거고 저 진짜 속상해요 어머니. 이렇게 며느리는 정말 숨도 쉬지 않고 저한테 다다다다 따져대는데 아주 보통 쌓인 게 아닌 거예요. 어린애가 먼저 그렇게 말을 트고 쏟아내니 저도 못할 말이 없었어요. 넌 뭐 말이면 단 줄 알아? 니네가 지금 무슨 돈 600씩 하는 시터를 쓴다며? 그렇게 쓸 형편이야? 게다가 한두 달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앞으로 2, 3년은 그렇게 산다고 했다며. 돈도 돈이지만 그럼 도대체 네가 애들 낳아놓고 엄마로서 뭐라고 사는 거냐? 쟤네는 엄마가 그 이모인지 이모 할머니인 줄 알지 네가 지 엄마라는 거 알기는 해? 결혼해서 그만한 환경을 누릴 정도로 네 남편 돈 많지 않아. 그만큼 돈 없어.
니네들 돈 아끼고 잘 살라고 내가 와서 해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 할 말이 많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쏟아내고도 전 할 말이 너무 많고 답답해 죽겠는데 제 말에 부르르 떨며 얼굴이 벌개진 며느리는 안방에 들어가더니 전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지나 아들을 통해서 전화를 받고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네, 참 진짜 살다 별 모 같은 경우를 다 겪네요. 저래놓고 글쎄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나 진짜 전화 받고 철렁했어. 정말 어떡해. 수진이가 당장 다시 이모님 안 쓰면 자기 이대로는 애 못 키울 것 같아. 어떡해, 엄마? 와, 이 말 들으니까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대로 애를 못 키우면 어쩔 건데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기절할 노릇인 저에게 아들이 그 뒤로 눈치 보며 건넨 말은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그게,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네. 산후 우울증이라 힘든데 엄마랑 사이가 이 모양이니 죽을 것 같대. 그러느니 이혼하자고. 참, 나 어떡해. 정말 제 귀로 뭘 들은 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고작 이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이혼이라니요. 아들은 한창 어린 지 마누라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이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요지경 세상인가 싶었어요. 이혼이라니요. 지금도 자기가 아내이자 엄마로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이혼이요? 잠깐 어지라면서 눈을 다시 치켜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귀로 들어온 이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저는 전화를 소파에 던져버리곤 안방문을 쾅쾅 쳐댔어요. 예, 너 이리 나와봐. 나와보라고! 안 들려? 나오라고! 못 들은 척 계속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발로 문을 걷어차댔더니 그제서야 또각하면서 문이 열리더군요. 소리 자체가 문을 잠궜다가 푸는 소리라서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잔뜩 뾰루퉁한 얼굴로 짜증난 얼굴을 한 며느리에게 꿀밤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꾹 눌렀어요. 전 이혼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제 이 이상 수습할 길은 없다. 더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랑은 아니지만 워낙 고생하며 살아와서 그런지 아니면 아닌 거라고 선을 긋고 살아왔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살게 해준 인생의 한 방도이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깔끔하게 매듭 짓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마구 말을 쏟아내게 됐어요. 너 이혼이라는 소리를 했다지? 나랑 같이 이러고 사는 게 힘들다고.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리하자 했다며. 그래, 돈 600씩 한 달에 써제낄 수 없으면 필요 없다 이거야? 서방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겠다 이거지? 전에 없이 씩씩대는 제 모습에 며느리는 다소 놀란 얼굴이었고 그제서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전 더 이상 멍청한 얼굴로 며느리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참을 순 없었어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다짐으로 저도 피를 볼 생각을 하고 쏟아부었어요. 너 말이야, 그럼 이혼해라. 나가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우리 신우 정우 내가 키우면 돼. 이제껏 네가 뭘 했냐? 너 하나 없어도 얘네 잘 큰다. 이 집은 너 없어도 돼. 뭐 돈 600이 없어서 이모님을 못 쓰게 해서 그렇게 불만이야? 그 돈 네가 벌어서 저 갖다 바치지 그랬어. 제 손으로 제 자식 하나 못 키우면서 돈을 그렇게 썩어 빠지게 써야 성이 풀리냐? 지 자식 키우는 돈도 제 손으로 못 벌면 지가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거 도와준다고 왔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너 같은 애는 벌 좀 받아봐야 돼. 전 이때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분을 다스릴 길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시 안 볼 각오로 퍼붓게 되는 말이니 나중에라도 흠잡히지 않게 너무 험한 말이 안 나가도록 최대한 누르면서 말했어요. 네 몸만 쏙 나가던지 아쉬우면 신우 정우 내리고 나가서 네가 혼자 키우던지 뭘 하던 결정해. 대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나가! 며느리는 제 말에 지도 할 말은 해야겠는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간 참고 도저히 안 하려던 소리를 결국 하게 됐어요. 뭘 알아서 결정해. 알아서 결정할 게 뭐가 있는데 너한테. 이 집 내 거야. 내가 영일이한테 돈 빌려줘서 빚 나한테 지고 산 거야. 네가 이 집에 뭘 기여한 게 있길래 뭘 알아서 결정하겠다 소리를 하고 있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당시 저도 딱히 말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지만 이 30평대 집 사겠다고 아들이 하도 애원하길래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보태주고 또 얼마는 빌려주는 개념으로 사게 해준 거였어요.
아들은 그걸 다달이 저한테 갚고 있고 직장 사정도 좋지 않으니 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빚을 져가면서 시터를 쓰고 있다고 하니 요것들 이대로는 절대로 경제적 독립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해도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이 형편도 안 되는 저런 소비를 하는 꼴을 보고 있겠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퍼부을 때도 저는 조금이라도 며느리가 미안한 기색을 보인다든지 그때서라도 울면서 빌기라도 하고 잘못을 토로하면 어느 정도 합의선은 보려고 했어요. 애들이 안 됐으니까요. 이미 며느리 자리는 틀려먹은 것 같지만 손주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집에서는 살게 하되 저한테 갚을 돈 기한을 확 줄여서 다달이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늘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야 며느리 저것도 돈 아쉽고 벌기 힘들고 그동안 자기가 얼척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걸 알 것 같았어요. 지가 나가서 뭔 짓을 해서라도 돈 벌고 해서 갚게 할 생각이었는데요. 정말 얘는 진짜 안 될래더라고요. 상황 파악이 늦게 된 주제에 머리도 나쁜 건지 아무리 우리 아들보다 어리다지만 엄연히 성인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악만 가득한 걸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들 결혼시켜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요? 이렇게는 이혼 안 해줘요. 안 참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대책도 없는 주제에 지가 무슨 고소나 뭘 할 것도 아니면서 방방 뛰어가면서 절 마구 노려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 나이에 애들이랑 뒤엉키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내가 신생아들을 낳은 마냥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우울증은 내가 생길 지경인데 며느리가 저렇게 뻔뻔하게 발악하고 이혼 얘기를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넘기기가 힘들겠더군요. 이때가 제가 제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피도 눈물도 없이 아주 매섭게 내쳤던 때인 것 같아요. 아들까지 고생하게 되는 건 바라지 않았지만 아들이 저런 며느리를 데려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중요한 상황에 판단도 잘 못 내리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란 존재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얼마간 시간을 주고 얘네들을 나가게 했어요. 막판에 가서야 며느리는 제가 뜻을 굽히지 않는 걸 보고 무릎을 꿇었지만 그런다고 되돌리기엔 이미 많은 것들이 행정적으로 결정이 나버렸어요. 뒤늦게야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전화를 걸어대고 잘못했다 어쩌고 하는 며느리를 보니 더 징그럽고 꼴도 보기 싫더군요. 내가 있을 때 외려 눈치 보게 만들고 문 쾅쾅 닫고 다니고 돈 20만 원 주는 것조차도 까먹고 며칠씩 미루던 주제에 이 집도 제가 다 해주다시피 했고 재산이 조금 있다는 걸 알더니 저렇게 심파 주인공처럼 울어대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전 정말이지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둘째 아들 자체한테도 너무 질려버렸어요. 얘로 인해서 제가 맘고생한 게 정말 얼마나 많은지. 손주들은 짠하지만 제가 좀 살아야겠더라고요. 몸도 몸이지만 얼마간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보통 만신창이가 된 게 아니거든요. 둘째 아들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한테 기대려고 하는 게 보이니 진저리가 났어요. 엄마, 우리 원룸 겨우 구했어. 진짜 힘들었어, 엄마. 근데 엄마 제발 화 좀 풀어주라. 우리 여기서 열심히 살게. 진짜 열심히 살게. 수진이도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겠대. 자기 손으로 일해보겠대. 엄마한테 자기가 너무 죄인이래. 그러니까 엄마, 우리 여기서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지나고 나면 다시 엄마가 좀 어떻게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면 안 될까? 나 애가 둘이잖아, 엄마. 진짜 이렇게 내칠 건 아니지? 엄마가 그럴 리 없다는 건 아는데. 진짜 듣자 하니 이게 나중엔 제 머리 위에서 놀려는 것처럼 나이만 먹을지 정말 지 손으로 뭔가 해결해 볼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 가슴을 세게 치며 며느리가 이상한 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 키운 아들 그릇에 딱 맞아떨어지는 한심한 애가 들어왔음을 알았어요. 후회해봤자 아무런 뭣도 없고 그냥 당분간 눈 감고 쟤네들과 왕래 안 하고 사는 게 내가 살 길이겠더군요. 그 사이 큰아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요. 만나는 아가씨랑 집이며 시기며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혼인신고만 한다고 하고 형편껏 살겠다며 별다르게 연락도 잘 안 해요. 전 이제 자식들 걱정은 좀 한동안 내려놓고 친정언니랑 시간 내서 여행도 가고 저도 좀 회포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정을 들은 언니가 여러모로 기막혀 하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고 하더군요. 자식한테 의지하면 자식도 부담이고 부모한테 너무 의지해도 부모도 힘든 거야. 우리 그냥 형제 자매들끼리 그리고 맘 맞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잘 살고 잘 놀다 가야 돼.
내 친구도 이제 칠순인데 그렇게 맨날 놀러 다녀. 아이 툭하면 가평이네 청평이네 기차 타고 놀러 다니고 제주도도 가고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자. 가끔 가게도 맡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자. 자식들이랑 붙어 있어봤자 좋은 거 잠깐이야. 아주 힘들 때만 연락하고 돈만 타가고 좋은 거 보태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들이. 언니 말이 좀 격한 것도 있지만 전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한동안은 저도 제 건강 챙기고 제 흥겨울 거리 생각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식 뒤치다꺼리 하느라 멍든 가슴 자식이 절대 치료해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추스르는 수밖에요. 아무튼 잘 싸매고 재밌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중간에 마음이 약해지는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보고 싶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살 날도 언제까지인지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